저는 22년 동안 이 집에서 식모였습니다. 그렇게 불렸고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사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을 때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4층 건물 전부와 적금 잔액 일체를 전 며느리 오정숙에게 유증합니다. 시누이 이정미의 손에서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갈랐습니다. 이재호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22년 전 이 집에 데려온 여자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받는 순간을 도대체 오정숙이라는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자,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 수원 어느 골목 안쪽에 낡은 4층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1층은 세탁소, 2층은 세입자가 사는 투룸, 3층은 시어머니 윤복순 여사의 살림집, 4층은 창고였습니다. 오정숙은 26살에 이 건물 3층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이재호였습니다. 입담 좋고 반듯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결혼 전에 정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세상이 다 필요 없어. 내가 뭐든 다 해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26살의 정숙은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정숙은 이 집의 규칙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세탁소 오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윤복순 여사가 운영하는 세탁소였습니다. 드라이 세탁물을 분류하고 손님들이 맡긴 옷들을 비닐에 넣고 영수증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이면 3층으로 올라와 시어머니 식사를 차리고 저녁이면 다시 내려와 하루 마감을 했습니다. 남편 이재호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친구들과 당구장에 있거나 회사 회식이라며 밤 11시가 넘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윤복순 여사는 정숙에게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틀렸을 때만 지적했습니다. 와이셔츠 깃이 왜 이래? 손님한테 이런 거 어떻게 내줘? 국이 싱거워.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으니까요. 결혼 3년째 정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준혁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이 집대를 이을 귀한 아이다.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정숙의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세탁소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산후조리는 부잣집 며느리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 집은 일손이 부족해. 정숙은 다시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8년째 되던 해 이재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였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정숙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재호는 이미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정숙보다 4살 어리고 외모가 출중하고 집안이 넉넉한 여자였습니다. 미안한데 나 그쪽이 더 좋아. 당신도 알잖아. 우리 맞는 게 없었잖아.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점심을 굶고 저녁에 쓰러지듯 잠드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8년이 이재호 눈에는 맞는 게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정숙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재호와 이혼하던 바로 그해 시어머니 윤복순 여사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굳어가는 병이었습니다. 세탁소 일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거기다 당뇨 합병증까지 왔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밀어붙이느라 어머니 곁에 없었고 시누이 이정미는 부산에 살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날 정숙이 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이 꺾여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그 계단에서 시어머니는 혼자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숙은 3층에 짐을 풀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자신은 남았습니다. 이혼 후 정숙이 남는다는 소식에 시누이 이정미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정미는 거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혼녀가 여기서 뭘 바라는 거야? 남편도 버린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왜 붙어 있어? 남편이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미의 입에서는 그 말이 거꾸로 나왔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미의 찻잔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주번이 이재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그는 어머니 병문안보다 어머니 명의의 4층 건물을 더 신경 썼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따라갈 때면 꼭 부동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 지금 팔면 얼마 나올까요? 관리 어렵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쩡해. 그리고 이재수가 돌아서면 창가를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정숙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14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나이는 어느새 48이 되었습니다. 22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처음 8년은 며느리로 나머지 14년은 이혼한 전 며느리로였습니다. 그 14년 동안 시어머니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당뇨, 거기다 3년 전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정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놓고 아침 미음을 끓였습니다. 손이 굳어 못 잡는 수저를 대신 쥐어드리고 무릎이 아파 못 일어나는 몸을 부축해 화장실을 데려갔습니다. 세탁소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건물 관리는 정숙의 몫이었습니다. 1층 세입자와 분기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2층 배관이 막히면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22년 동안 이 건물의 모든 것이 정숙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정미는 명절 때 올 때마다 빠짐없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식모년이 건물 주인 행세하네. 처음에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엔 정숙의 귀에 들릴 크기로였습니다. 그 다음엔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 정숙이가 왜 아직 있어요? 재호 오빠랑 이혼한 지 14년이 지났는데 이혼녀가 여기 붙어 있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정미는 그 침묵을 암묵적 동의로 해석했습니다. 이재수의 아내 김명숙은 더했습니다. 추석 전날 밤 부엌에서 정숙이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슬그머니 들어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건물 우리 가족 것이에요. 그때 가서 억울하지 말고 지금 미리 나가요. 지금 나가면 어머니한테 말해서 이사비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정숙의 손에서 부친 게 반죽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 부친 게 다 됐으니까 가져가세요. 그것이 정숙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 너머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관절이 아픈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윤복순 여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안을 한번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뒤에서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와 멀어지는 발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이재호가 재혼한 아내와 함께 어머니 문병을 온 것은 시어머니가 쓰러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정숙이 새벽 4시에 혈당 체크를 하러 방에 들어갔다가 발견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119를 부르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도 정숙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금 구급대 오고 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정숙의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이재호는 재혼한 아내 손을 잡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휴지를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재수는 담당 의사에게 예후가 어떤지 캐물었습니다. 정숙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입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22년 동안 이 집에서 병원 이름도 주치의 이름도 복용하는 약의 종류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정숙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2주를 버티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식을 찾았지만 오른쪽 몸이 약해졌습니다.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숙을 볼 때면 시어머니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눈물이었습니다. 이정민은 이번 2번째 주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보다 이재수를 먼저 붙잡았습니다. 오빠 어머니 저 상태면 유언장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상태로 돌아가시면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져요. 이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빨리 공증해야지. 건물이 4층짜리잖아. 지금 시세로 22억은 될걸. 저 정숙이 여자가 혹시라도 뭔가 써달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했을까봐 걱정이야. 그 대화가 병실 박복도에서 오갔고 안에서 수건을 빨던 정숙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수건을 천천히 짰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바란 적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억울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 윤복순 여사는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정숙이 간이 침대에서 눈을 뜬 것은 3시 45분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일어나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가 다시 감겼습니다.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길고 낮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이재호는 재혼한 아내와 나란히 조문을 받았고 이정민은 상복을 입고 문상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숙은 빈소 뒤편에서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22년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이정미가 빈소 한쪽에서 이재수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바로 변호사 불러요. 저 여자가 뭔가 어머니한테 써달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말도 못 하셨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다행이에요. 그 목소리가 빈소 뒤편까지 흘러왔습니다. 정숙은 국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 이틀째 저녁 시어머니의 주치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 전 의뢰했던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2달 전 혼자 법무법인을 찾아가 유언장을 공증했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발인 다음 날 오전 10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3층 거실로 왔습니다. 이재호, 이정미, 이재수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도 들어오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개봉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정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소식일 거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공증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윤복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지상 4층 건물 일체와 새마을 금고 적금 계좌 잔액 전액을 전 며느리 오정숙에게 유증합니다. 신우이 이정미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찻잔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물이 카펫 위로 번졌습니다. 아무도 치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재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백지처럼 하얘졌습니다. 이재호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을 버렸던 그 남자가 22년 전 이 집에 데려온 여자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받는 순간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작성하신 친필 편지가 있습니다. 낭독해 드릴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관절이 굳어가는 손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정수가, 나는 내게 나쁜 시어머니였다. 그걸 안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재호가 너를 버리고 나서도 내가 남은 날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다. 새벽에 내가 혈당 체크를 하러 방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잠이 들지 않고 기다렸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은 밤새 눈을 떴다. 정미가 너한테 식모년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내 가장 큰 죄였다. 미안하다. 아들을 버린 건 내 아들이었다. 이 건물은 내가 평생 일해서 일군 것이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내 곁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정수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고맙다. 변호사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이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거 맞아요? 어머니가 제 정신으로 쓴 거 맞냐고요?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증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이정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 여자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잖아요. 이혼녀가 22년 동안 붙어서 재산을 노린 거라고요. 변호사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 공증 당시 저희 법무법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수가 정숙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22년 동안 붙어서 기어코 건물을 가로채는 거야? 정숙은 이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보내지 않았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로챈 적 없어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가 일어나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아. 8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준혁이 아버지로서 부탁하는데 이거 우리끼리 적당히 나눌 수 없을까? 정숙은 이재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연민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호 씨 아들 준혁이 잘 부탁드려요. 정숙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정미와 이재수는 법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공증 유언의 벽은 높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법무법인을 찾아가 직접 작성하고 2명의 증인 앞에서 서명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에는 당일 촬영된 CCTV 영상까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윤복순 여사가 혼자 사무실에 들어와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천천히 걸어서 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2달 전 시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정숙은 4층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20년 넘은 세탁소 비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리미 스팀 기계의 낡은 영수증 묶음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정숙이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26살의 정숙이 세탁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는 아들 준혁의 돌사진, 그 다음에는 정숙이 시어머니 수술 후 병원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시어머니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숙이. 정숙의 손에서 사진첩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4층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정숙은 오래 울었습니다. 22년 동안 울지 못했던 울음이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고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 떠다녔습니다. 그 빛이 정숙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숙은 1층 세탁소 자리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아들 준혁이 왔습니다. 22살이 된 준혁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야?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복순. 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2 사람은 오래 그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카페 개업 첫날 정숙은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22년 동안 메어왔던 앞치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른 연한 베이지색 앞치마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봄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매화나무 가지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모진 겨울을 버티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복순 여사는 22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분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버텨온 정숙에게 말보다 더 무거운 것을 건넸습니다. 22년의 인내가 22억 건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2년의 외로움이 우리 딸 정숙이라는 한 줄의 글씨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가장 소름 돋는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실 거죠?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